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FTA 관세무역연구원 대표이사이면서 1차 무역영어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김용훈 관세사입니다. 오늘 아주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관세사 준비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죠? 이미 공부를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고요.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려고 하고 계신 상황이드리고, 그래서 오늘은 1차 시험 대비 전략 설명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부분들, 관세사와 관련된 일반 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관세사에 대한 직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합격 후 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을 많이 하세요. 사실 여러분들이 관세사를 알아보려고 막 네이버 막 검색 많이 해보셨죠? 그러면은 어때요? 내용들이? 왜 웃어요? 하지 말래요? 예.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사실 접할 수 있는 정보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관세사라는 직업이 이렇게 보편적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은 또 광고 차원에서 올려놓은 글들이 또 상당히 대부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끝부분에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우리 학원, 네, 연구원인데 법인명으로는 이제 연구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학원에선 학원법상 학원은 또 학원으로 광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두 개인데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이제 연구원하고 관세사 자격 시험을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저희 학원의 교수진 분들이랑 과목별로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지, 물론 이 부분은 나중에 공부를 하시게 되면 그 담당 관세사님이 다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대로 하시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미리 제가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내년 2020년 대비 이제 어떤 전략들을 설명을 드리고 오늘 시간을 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저희 연구원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일단 저희는 관세, 무역, 통관 이 부분과 관련된 모든 교육 컨텐츠를 지금 제공하려고 만든 연구원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 이제 학원을 만들면서 했던 꿈은 뭐냐면, 예전에 회계 전문 학원이었는데 그 학원이 커지면서 대학을 만들었어요. 들어는 보셨어요? 웅지 세무대라고? 예, 그래서 관세는 왜 대학 못 만들어?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볼까라는 꿈으로 지금 시작을 했는데 쉽진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아무튼 노력을 하고 있고, 단순히 저희는 관세사 학원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지만 FTA 관세 전문가라든가 관세무역 자격증 또는 이제 기업 실무자 과정도 저희가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것들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관세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학원은 저희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관세사니까요. 네. 자, 그리고 벌써 시작부터 자랑을 하면 저는 그렇긴 한데, 저희가 2013년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이 이제 여러 강사님들, 흔히 말하는 이제 일타 강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관세사들끼리 한번 학원을 한번 해보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좀 큰 꿈을 가지고 이제 모인 거고요. 그래서 강사님들은 15년, 20년 다 강의를 해오신 분들이고, 저도 올해가 강의가 20년 차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역사는 얼마 안 됐지만 바로 이제 2014년부터 저희 학원 출신의 합격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다 아시는 것처럼 90명을 관세사 합격을 시켜주는데, 그 중에 이제 2014년에는 78명 합격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2차 모의고사예요. 그러니까 2차 모의고사는 나중에도 알게 되시겠지만 6개월 동안 진행이 돼요. 2차는 서술식인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학원에 와서 시험 보고 답안지를 내면 강사님들이 첨삭해서 돌려주고, 그리고 이제 석차 매겨서 자기 등수가 매주 나와요. 2차 시험은 상대평가잖아요. 90등 안에 들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내 위치가 어디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공부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선택하는 학원이 바로 자기가 이제 적을 두고 있는 학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있는 이제 숫자는 우리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본 사람 중에 63명이 붙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합격자들은 좀 늘고 있죠. 예. 그래서 작년 35회에는 91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무슨 의미냐면, 모든 국가 시험에서는 이제 동점자가 소수점 두 자리까지 동점자가 나오면 둘 다 붙여줘요. 싸울까봐. 예, 그래서 이 91명, 90등하고 91등은 이제 어떤 사람들?
예, 천운이죠, 정말. 그죠? 예, 누군가 하나라도 뭔가 좀 점수를 0.01점만 더 받았어도 걔가 붙는 건데 둘이 동점이 나가지고 이제 91명이 붙은 거죠. 이런 사례가 한 2년,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9명이 이제 작년에 합격을 했고 모의고사 응시생 중에는 77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원을 잘 오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세관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그 이제 관세사 공부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옛날에는 세관 공무원을 뭐 일반 공무원은 20년, 뭐 고위직은 뭐 15년 이상 근속을 하면 뭐 자체 간단한 시험을 보든가 아니면 그냥 자격증을 줬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게 이제 약간의 뭐 요즘 흔히 말하는 이제 적폐? 예,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그런 특혜를 싹 없애버리고 지금은 이제 두 과목만 면제를 시켜줘요. 우리랑 똑같이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공무원분들도 이제 이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관세사를 따려면. 그럼 그분들도 학원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죠? 여러분들 세관 공무원분들이 무역 실무 이런 거 다 잘 알까요? 아니에요. 그분들은 자기가 맡은 업무를 주로 하지 무역 실무나 또 이런 쪽은 또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 그래서 세관 공무원분들도 이제 저를 보면은 그 학원이 다 헤쳐먹고 있다며 뭐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막 하긴 했는데 아무튼 저도 이제 예전에 관세사 일을 하면서 관세청 연구 용역 같은 걸 많이 했어가지고 공무원분들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농담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관세사 시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좀 작은데 글씨가 작은데 제가 읽어드리면 자, 관세사란 무역 및 통관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가 시험을 거쳐 부여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무역학과 손들어 보실래요? 국제통상. 네, 나중에 조사하면 다 나와요. 왜 손을 안 들어? 자, 여기 멋있는 자켓 입으신 분 몇 학년이에요? 그래요? 그죠? 세상은 다 내 거 같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 그래요. 예. 자, 그 지금 하신 분은 혹시 무역영어나 아니면 국제무역사 같은 거 시험 본 적 있어요? 안 봤어요? 이제 봐야 돼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국제무역사랑 관세사랑 어떻게 다를까요? 몰라요. 되게 천진난만하게 얘기를 하네요. 다른 무역학과. 무역학과에 좀 어떤 좀 예, 합시다. 이거 명예가 너무 좀 그렇잖아. 땅과 애들이 보면 뭐라 하겠어. 자, 무역학과. 국제무역사랑 관세사랑 뭐가 달라요? 그냥 다 자격증이에요? 그럼 관세사가 뭐가 스페셜하지? 변이 없나? 저랑 눈이 계속 마주쳐가지고 아시는 것 같아서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통 다 자격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국가 8대 자격? 전문 자격?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법무사, 관세사 또 하나 보죠? 많다. 예, 아무튼 예, 이런 국가 8대 자격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격증이 아니에요. 자격증이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면허예요. 면허. 우리가 면허란 말을 어디서 많이 써요? 운전면허도 있고 또 어떤 직업에 이런 말 쓰잖아. 의사 면허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면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 알죠?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처벌받죠. 왜? 의료행위는 누가 할 수 있게 법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의사만 할 수 있다고 법을 만들어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특정 업무를 법을 만들어서 이 업무는 특정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 라고 정해놓은 거, 그게 국가 전문 자격이에요. 자격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세사, 회계사 이런 사람들은 다 면허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관세사도 여러분 관세사법이 있는 거 아세요, 혹시? 관세법 말고 관세사법이 있어요. 변호사도 변호사법이 있고 회계사도 회계사법이 있어요. 그래서 관세사는 관세사법에서 정한 특정 업무를, 업무 영역, 비즈니스 영역을 이 업무는 아무나 할 수 없고 관세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라고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게 바로 국가 자격이고 국제무역사는 뭐예요, 그러면? 그냥 자격증인 거죠. 아, 이 분야에서 공부를 좀 했구나. 뭐 그 정도? 예, 어디 입사할 때 이제 뭐 이력에 써내면은 인정받는 정도고 그 국제무역사가 어떤 업무 직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관세사라는 게 바로 그런 어떤 면허다. 회계사나 세무사 같은 그런 면허라는 걸 좀 명심하시면 좋겠고 그냥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렇고요. 그래서 관세사의 주요 업무가 몇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관세사법에서 정한 관세사가 할 수 있는 고유의 업무가 뭐가 있을까요? 아, 모르니까 여기 왔나? 자, 그럼 여러분 변호사는 변호사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자, 여러분한테 지금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 지금 스팸 말고 진짜로 당신 지금 뭐뭐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겠으니 당장 경찰서로 몇 시까지 출두하세요. 예. 그러면은 되게 무섭잖아요. 내가 가가지고 어버버버 막 경찰 아저씨가 뭐라고 하면 말도 못하고, 그죠? 자, 그럴 때 누구를 같이 데리고 가면 돼요? 변호사를 데리고 갈 수도 있고. 자, 재판까지 갔어요. 판사님 이렇게 앉아 계신데, 자, 피고 얘기해봐. 막 되게 쫄잖아요. 그때 이제 누구를 앞장세울 수 있어? 변호사 앞장세울 수 있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소송 대리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송은 그 당사자가 직접 나가서 얘기하거나 자기가 하지 못하겠으면 대리인을 세울 수 있어요. 그 대리인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변호사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못해요. 그게 이제 고유 업무라는 거죠. 그럼 관세사가 할 수 있는 건 뭐? 수출입 신고를 직접 해도 되겠죠, 화주가. 하지만 이제는 그걸 누구를 통해서? 관세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고유 업무 첫 번째. 그 다음에 똑같이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어떤 기업들을 이렇게 털러가는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들어봤어요? 세무조사 받는다고 하죠. 예, 세관에도 관세청에도 그런 게 있는데, 관세청에서는 관세법에서 그걸 법인심사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무역이 되게 중요한 나라고 통관도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관별로 건건이 그 세관에서 심사를 못해요. 일단은 다 통관을 시켜주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수입 신고하는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해서 신고해요. 이해됐죠? 그러면은 세관에서는 다 받아줘요. 받아주고 있다가 한 1년치 2년치를 모아서 한꺼번에 심사를 해요. 어디 보자, 요놈이 신고를 제대로 했나 라고 하면서 그 수입 신고 세액을 맞는지 다 정산을 해봐요. 자,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관세, 그 수입되는 물품에 관세만 부과되는 게 아니라 제일 큰 세액이 뭘까? 여러분 막 샤넬 막 이런 거 수입되면 무슨 세금 붙는다고 알아요? 예? 뭐? 샤넬 하니까 빵긋하시는데. 예, 그런 사치품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옛날에는 특별소비세라고 그랬고 요즘에는 개별소비세라고 하죠. 예, 개별소비세, 특별소비세가 붙어요. 술 들어오면 무슨 세 붙어요? 주세 붙어요. 다 아시죠? 그러니까 관세만 붙는 게 아니라 어떤 품목별로 그런 세금이 다 붙어요. 그리고 가격에다가 그런 세금을 다 더한 가격에다가 최종 마지막으로 곱하기 몇? 10. 그 10이 뭐죠? 부가세. 그래서 실제로 2년치 3년치를 세관에서 이렇게 추징을 하게 되면 가장 큰 세액이 뭐냐면 부가세예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그거를 한번 추징을 당하면 1,000억, 2,000억이에요. 세금이. 자, 그러면 순순히 낼까요? 기업은? 사실 기업이 고의로 세금을 탈루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어떻게 보면 시각의 차이일 수도 있잖아요. 수입업자는 이 세금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세관에서는 그게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상황이니까 서로 논리 대 논리로 싸워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럴 때 이제 누가 출동할 수 있다? 관세사가 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업무들이 이제 관세사의 고유 업무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멋있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관세사가 되게 되면 수출 통관, 뭐 수입 통관 관련된 무슨 심사 뭐 등등등 모든 것들을 다 관세사가 대행할 수 있다. 그게 바로 관세사는 전문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관세사 자격시험 일정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4월 초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 한 3년 전부터는 이제 3월 말에 1차 시험이 이루어지고요. 올해도 3월 23일이었나 이루어졌고 2차 시험은 이제 6월 말로 이제 정해져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시험이 되겠죠. 자, 시험 과목이나 이런 거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관세사에 합격하면 뭐 하나요? 이렇게 많이 질문하시는데 회계법인이라는 거 다 들어보셨고 회계사도 회계법인이 있고 변호사도 법무법인이 있듯이 관세사도 관세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에 취업하는 경우가 거의 95%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세법인 혹시 지나가다 본 적 있어요? 잘 못 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법원 근처에 가면 변호사, 법무사 되게 사무실 많죠. 그죠? 세무서 옆에 가면은 세무사 사무실 되게 많죠. 그럼 관세사 사무실은 어디에 몰려 있을까? 관세청? 관세청은 아니고 세관에 있어요. 세관에. 예. 그래서 인천세관, 인천공항세관, 그다음에 서울세관, 그다음에 또 부산세관, 울산세관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관세사 사무실을 보려면 서울세관을 가보시면 돼요. 서울세관은 어디 있다? 생뚱맞게 강남구 논현동에 있어요. 예, 거기 이제 서울세관이 있는데 그 근처에 가시면은 점심시간에 넥타이 부대 아저씨들 막 나오겠죠. 돌 딱 던져가지고 하고 쳐다보면 관세사 아니면 관세사 사무원이에요. 그 동네는 다 관세사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그 일반 분들은 많이 못 봐요. 직업 자체가 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관세법인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본사가 서울 논현동 쪽에 있고, 그다음에 각 그 항구들 공항 쪽에 이제 지사들이 다 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간혹 이제 통관취급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관취급법인은 뭐냐면 여러분들 쉽게 말씀드리면 물류 기업들이에요. 종합물류기업. 뭐가 있을까? 큰 기업. DHL. DHL은 뭐 특송이라고 뜻하는 영역이긴 한데, 뭐 CJGLS, 글로비스 뭐 들어보셨죠? 그런 회사들. 그다음 대한통운, 지금 뭐 통합이 되긴 했지만, 그다음에 한진. 자, 그런 업체들을 통관취급법인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관세사가 예전에 없었을 때, 별로 없었을 때 우리나라 무역량이 막 늘어나니까 소수의 관세사들이 그 통관 업무 처리를 다 못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물류기업들 또는 창고기업들한테 당신들은 관세사를 채용을 해가지고 당신들이 관리하는 물건에 한해서만 통관을 해라라고 이제 해준, 어떻게 보면 이제 업무를 좀 오픈해준 분들이 통관취급법이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관세사들은 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업을 하고 이제 업무를 따올 수가 있는데, 이 통관취급법인은 어떤 화물에 대해서만 통관할 수 있다? 자기 창고에 들어와 있는 물건 또는 자기가 운송하는 물건에 대해서만 통관할 수 있어요. 다만 누구를 꼭 채용해야 돼요? 관세사를. 그래서 DHL도 이제 특송 같은 경우, 페덱스도 마찬가지고요. 페덱스가 여러분 직구 한번 다 해봤나? 나중에 여러분 관세가 되면 정말 장관을 보게 될 텐데, DHL이나 페덱스나 이런 큰 회사들은 자체 비행기가 있어요. 사람을 싣고 다니는 게 아니라 물건만 싣고 다니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막 지른 그것들 있잖아. 비행기에서 여러분 박스가요, 수십만 박스가 내려와요. 그 화물용 비행기는 앞에 머리가 뒤로 확 제껴지는 거 아세요? 이 앞에 머리 있잖아요. 그 머리가 뒤로 확 제껴지면서 사오정이 왜 나방 뿜듯이 그 앞쪽으로 박스들이 컨베이어를 타고 수십만 박스가 막 쏟아져 내리는데, 그게 우리나라 각지로 나가는 트럭들의 컨베이어를 타고 쭉쭉쭉 나갈 거 아니에요. 그게 다 기계들이 해요. 그 RFID라는 걸 인식해가지고요, 박스에 있는 그 표시만 딱 보고 기계가 그거를 탁탁탁탁 분류를 해가지고 밑에 있는 그 트럭들한테 툭툭툭툭 가요. 그래서 그 몇십만 박스가 사라지는데 1시간밖에 안 걸려요. 되게 장관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특송으로 이제 수입을 하다 보면 수입해서 안 되는 물건들도 좀 있고, 요즘에 좀 마약이나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사실 엄청나게 많은 박스가 들어오니까 세관에서 감시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 꽤 많다 보니까 그런 거를 통관을 하려면 보통 관세사가 뭐 몇십 명이 거기에 달려들어서 붙어 있기도 해요. 특송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관세사랑도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수출입 대기업에서 가끔 뽑아요. 가끔. 그러니까 대기업이라고 하면 정말 대기업이에요. 근데 그 부분은 자체 통관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뭐 환급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사후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세사를 뽑는 경우가 있긴 한데, 신입 관세사를 뽑진 않겠죠. 경력직을 주로 뽑아요. 근데 이거는 뭐 주기적으로 뽑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관세사가 돼서 현업에서 열심히 일하시다 보면 자네 우리 기업에 오지 않겠나 뭐 이렇게 콜이 올 거예요. 그럼 그때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가볼까 말까. 근데 대부분 갔다가 좀 이따 다시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관세사가 어떤 대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관세사가 아니거든요. 그냥 그 회사의 뭐 과장, 팀장인 거지 관세사는 아닌 거예요. 무슨 이해돼요? 관세사로서 고유 업무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거기 좀 있다가 다시 나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공무원으로 응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사 합격을 하게 되면 관세직 공무원 시험 볼 때 가산점이 몇 점? 5점. 꽤 큰 거죠. 공무원 시험에서 평균 5점을 올려준다는 되게 큰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공무원 시험이 목표여서 관세사 자격을 따서 가산점을 받아서 그래서 공무원으로 가는 걸 처음부터 생각한 분들도 있어요. 극히 몇 명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는 안 되지만 너무 긴 길을 돌아가니까. 근데 이제 관세사를 하시다가 공무원이 더 맞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전향하시는 분들 좀 있고, 그래서 9급 같은 경우는 보통 관세사 합격을 한 분들이 시험을 보진 않고 7급을 많이 응시를 하는데, 관세직 7급은 20명 남짓 밖에 안 뽑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반 이상은 다 관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7급이나 이런 경우는 뭐 가산점이 없으면 붙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요즘에 회계법인하고 그 다음에 법무법인에서 가끔 또 관세사를 뽑습니다. 뽑는데 일단은 법무법인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던 거 세관에서 뭐 추진 같은 거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행정관청하고 화주하고 사이에 어떤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정식적으로 행정소송으로 넘어가요. 근데 행정소송은 말 그대로 소송이니까 관세사가 대리할 수 있다 없다? 소송. 아까 누구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땐 변호사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법무법인하고 관세법인하고 같이 코워크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아예 어떻게 해요? 법무법인에서 관세사를 뽑아요. 물론 이것도 신입을 뽑지는 않겠죠. 예,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회계법인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많은 인원을 뽑지는 않지만 이제 갈 길은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결론은 이거죠. 합격만 하세요. 예, 합격만 하세요. 예, 놀고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벌써 알파고 얘기 나온 게 꽤 오래전 얘기긴 한데, 알파고가 갑자기 나오면서 솔직히 충격이었죠, 여러분도. 저도 바둑을 잘 알지 못하지만 좀 무섭더라고요. 아무튼 알파고가 나오면서 장래에 대체될 직업들, AI로 대체될 직업들 막 나왔는데, 다행히 관세사는 사실 크게 전망이 나쁘진 않다라고 한국고용정보원이라고 노동부 산하 그 연구기관이거든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다소 관세사 일자리 수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유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FTA 체결하고 교육량 증가가 되고 관세사도 그만큼 필요하다. 자, 여기서 질문. 여러분들이 관세사가 됐어요. 되려고 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기하겠죠. 야, 나 관세사 공부하려고. 그랬더니 친구가, 야, FTA 자유무역 관세사가 왜 필요함? 그 사양 직업 아님?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러고 있으면 지는 거야. 관세가 없어지잖아요, 점점. 근데 관세사가 왜 필요해요? 나 정신교육 다시 바꾸고 가야겠네. 여러분들, 그래요, 이해해요. 이름에 관세가 있으니까 관세사가 관세를 계산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관세를 계산해주는 것도 관세사의 업무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관세라는 건 여러분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세금, 그러니까 들어오는 물품의 수입 가격이 있겠죠? 그 가격 곱하기 얘는 몇 프로 세율, 그게 관세액이에요. 그게 어려워? 무슨 법인세, 소득세처럼 뭘 빼고 더하고 뭐 이게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 수입 가격 곱하기 세율 곱하면 그게 관세액이에요. 그건 뭐 관세사가 이렇게 해줄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럼 관세사가 주로 해주는 업무는 뭘까요? 네, 통관 대행이 가장 큰 업무예요. 통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약을 수입한다 칩시다. 여러분들이 외국에서 아주 엄청난 아이템을 발견했어요. 이 약 우리나라 갖다 팔면 대박. 그러면 이제 수입하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약을 수입하려면 그냥 막 수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건 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좀 필요할 것 같지 않아요? 맨날 등장하는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기관이 있잖아. 어디? 뭐 식약청 같은 데 가서 뭔가 좀 받아야 될 것 같고 막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막상 하려면 되게 막막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관세사들이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FTA가 체결이 되는 건 맞는데, FTA가 체결된다는 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거죠. 그죠? 통관이 없어지나요? 예를 들어서 한미 FTA를 체결했어요. 그럼 미국에서 어떠한 것도 막 들어와도 된다는 의미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통관은 여러분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관세가 없어지는데 관세사를 왜 함? 이라고 하면 뷰 이러면서 내가 알려줄게 이러면서 관세사는 통관을 하는 사람이고 FTA가 되더라도 통관은 없어지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 딱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프라이드를 갖고 좀 하세요. 지면 안 돼. 네. 자, 그 다음에 관세사의 응시 인원이 사실은 최근 한 10년간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2010년만 하더라도 여러분 1차 시험 응시 인원이 1700명 밖에 안 됐었어요. 한 9년 전에. 자, 근데 2015년 16년에 피크를 찍습니다. 갑자기 3800명. 예, 2배가 늘었죠. 3500명 이렇게 늘어났다가 최근에는 좀 줄고 있고, 올해도 작년보다도 한 300명이 줄긴 해서 경쟁률은 다행히 좀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개인적으로 볼 때 좀 과포화 상태였긴 해요. 그잖아요, 여러분. 90명밖에 안 뽑는 시험에 막 4000명이 몰려드는 건 이건 정상은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올해 2758명이 시험 접수를 했어요. 올해 시험에.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 나타난 애들이 2087명. 그러니까 노쇼가 한 700명이에요. 허수, 그죠? 허수. 자, 그리고 이제 합격자가 좀 이따가 아니고 이제 한 1, 2주 있다 발표가 될 건데, 아마 예상으로 한 790명, 800명 정도로 예상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1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2차가 중요한데,
자, 작년 같은 경우 2차 대상자가 1600명, 그 다음에 응시 인원이 1300명, 그래서 경쟁률이 15대 1이에요. 1차 경쟁률은 사실 3대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2차 경쟁률이 15대 1이에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관세사 시험이 2차가 어렵다는 말이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는 객관식 시험이고 절대평가니까 어느 수준까지 공부하면 충분해 라는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90명만 뽑는 상대평가다 보니까 2차는 사실 어느 만큼 공부하면 충분해 라는 기준이 없어요. 많은 학생들이 물어봐요. 공부를 몇 시간 해야 됩니까? 사실 그 강사한테 할 질문은 아니지 않아요? 8시간만 하렴. 넌 6시간만 하렴. 그걸 강사가 정해줄 문제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공부를 몇 시간 공부해야 돼요? 2차 공부하는 고시 공부하는 애가? 최대한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질문은 저한테 하지 마세요. 진짜 화낼 거예요. 예. 자, 계속 넘어갑니다. 자, 작년 합격자들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합격을 했는지. 일단 유일하게 합격자들을 모아서 그동안 축하하셨어요 관세사님들 하면서 저희가 축하연을 열어요. 예, 굉장히 성대하게 해요. 그날 하루 예산 한 1000만 원 잡고 해요. 예, 정말 멋있게 해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고생했으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거의 대부분 다 오세요. 91명 중에 85명이 왔는데 뭐 이 6명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관세사 시험 보고 외국 여행 가 있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못 온 친구들 몇 명 빼곤 다 와요. 그래서 그분들을 상대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살이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작년 합격자 평균 연령이 27.25세예요. 예. 자, 그리고 남녀 비율을 보니까 뭐 이거는 조금씩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거의 5대5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관세사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학원에 여학생이 1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관세사 처음 저도 모르고 이제 25살에 공부 시작했으니까 저는 학원에 처음 딱 가보고 아, 관세사는 남자만 뽑는구나 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아니긴 했지만 아무튼 이제는 거의 뭐 반반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남성 여성 비율이 거의 5대5고, 자, 연령별 비율을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된 거의 75%가 나이가 몇 살? 20대. 그리고 30대가 한 22.5%. 과거에는 40대도 좀 있었는데 이제는 점점점 경쟁이 심해지면서 40대는 잘 없어요. 예, 좀 안타깝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예 동차 비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예랑 동차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예, 1차 시험을 보면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2번. 예. 그래서 1차 시험 합격한 그 해, 그 다음에 그 다음 해. 또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그 해 시험 안 보면 다음에 다다음에 2번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킵은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안 보면 끝이야. 예, 이해됐죠? 예,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 해 그 다음에 2번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1차를 내가 올해 붙었다. 그래서 2차를 내년에 시험 봐서 붙었다. 이게 유예. 1년에 1차, 2차를 같이 붙었다. 이게 동차죠. 자, 그래서 누가 더 유리할까요? 유예가 유리해요? 동차가 유리해요? 당연히 유예가 유리하죠. 동차는 1차 공부를 또 해야 되잖아요, 같이. 그래서 압도적으로 60%가 유예생들이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동차가 한 40%. 사실 이것도 좀 높게 나온 거예요. 원래는 유예 비율이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시험 계획이나 전략을 세울 때 나는 동차로 합격해야지라고 목표를 세우는 건 맞아요? 틀려요? 동차 합격을 목표로 세우는 게 맞냐고 틀리냐고. 비합리적이잖아. 왜 확률이 낮은 거에 나의 목표를 거냐고요. 유예로 합격하는 걸 목표로 잡아야지. 이해되셨나요? 예. 왜? 아, 볼 수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올해 2차가 6월 달에 열리잖아요. 그럼 올해 6월 달에 열리는 2차 시험은 올해 1차를 붙은 친구들을 위한 시험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 작년에 붙은 친구들을 위한 시험인 거지. 올해 붙은 친구들은 2차 시험 뭐지? 한번 가서 구경이나 할까 하고 가서 오, 대박 계속 써. 우와 우와 막 저 사람 2권 써. 우와 뭐 이러다가 와요. 저도 그랬어요. 예. 그래서 약간 좀 경험을 하고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당연히 떨어져요. 떨어지고 그거는 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얘기하다가 아이씨 갑자기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수험 기간이 아까 뭐 27개월 이렇게 나이가 이제 27살이라고 했고 합격자들의 평균 수험 기간을 물어봤는데 이거 되게 무서워요. 점점 늘어요. 재작년 합격자들은 30개월이었거든요. 근데 작년 합격자한테 물어봤더니 평균 수험 기간이 32.9개월, 33개월이에요. 거의 이제 3년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만큼 경쟁률이 좀 치열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24개월 미만. 옛날에 그냥 수험 기간을 연 단위로 쓰라고 했더니 이게 사람마다 머릿속에 기준이 다른 거죠. 횟수로 하는 친구, 만으로 하는 친구. 그러니까 이게 너무 뒤죽박죽이라 개월수로 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확할 거예요. 그래서 24개월 미만 합격한 좀 이상한 애들, 독한 애들, 예, 이런 친구들이 17명이나 있고, 그 다음에 36개월 미만 이런 친구들이 36명. 그래서 제가 보통 하는 얘기가 관세사 시험은 아무리 길게 잡아도 3년 안에 끝낸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라고 얘기해요. 그게 이제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여러분들 재수해서 더 좋은 학교 갔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별로 잘 없지 않아요? 공부를 오래 한다고 성적이 오른다? 예, 그건 아니라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험생이 되면 자신이 없고 그러면 자꾸 합리화를 해요. 내가 수험 기간이 짧으니까 1년만 더 하면 1년만 더 하면 내가 합격을 할 것이야 라고 하지만 합격 수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합격 확률은 점점 떨어져요. 사실 이 동차생들의 전체적인 이 장수생들 있죠. 개인적으로 4년 이상이면 장수생이라고 보는데 이 비율이 사실 작년에 꽤 높은 편이었어요. 예, 재작년만 하더라도 이 비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장수생들이 별로 끼고 들어올 팀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아무튼 그래서 공부를 여유 있게 잡지 마세요. 열심히 해야 돼. 일단 여러분들은 내년에 일단 1차 합격하고 내후년 2차 안 되면 그 다음에 동차까지, 예, 승부를 보는 걸로 목표로 해서 하는 게 좋고, 아니면 뭐 지금부터 전념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내년 동차를 목표로 하는 것도 뭐 말리진 않을게요. 일단은. 자, 그 다음에 동차생 수험 기간이 나오는데, 야, 여기 진짜 독한 분 한 분 있어요. 동차인데 24개월 이하예요.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예, 저는 아는데. 자, 그 다음에 36개월 이하. 그러니까 이게 바로 3년차 동차예요. 그러니까 동차생 중에서도 가장 합격 확률이 높은 분들이 2차 유예를 봐서 떨어진 거죠. 예, 부들부들 하다가 한 번 더 해가지고 다음에 1차, 2차 같이 해서 붙는 케이스가 제일 많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이고 48개월 이상 이하 뭐 이 정도 되는 분들이 15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해요. 제야에 있는 장수생들이 많이 작년에 나갔다. 그러니까 그 빈자리를 이제 우리가 채우면 된다. 이 말이 좀 이상한가? 우리가 장수생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 쌓여있는 분들이 이제 나갔으니까 이제 약간 좀 이제 경쟁률이 좀 낮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빨리 붙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시험의 점수인데, 작년 합격자들의 평균 점수인데, 관세법이 75점, 그 다음에 HS 58점, 관세평가 57점, 무역실무 46점, 전체 평균 59점. 합격자들의 전체 평균 점수가 59점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의외로? 높아요? 낮아요? 59점이 높은 거야?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59점이면 F 아니에요? 원래요, 관세법이, 2차 관세법이 무역실무와 함께 점수가 되게 낮은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작년만 이상하게 75점이라는 높은 평균 점수가 나와서 이상하다라고 이제 좀 알아봤더니, 작년에 이 관세법을 출제하신 분이 처음 해보시는 분이라 학생들 기죽을까봐 점수를 좀 후하게 주셨대. 예. 그래서 두 분이서 교차 점수를 주시거든요. 하는데 한 분이 높게 해버리고 벌써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오신 분이 이거 점수 너무 높은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해서 해라 그랬더니 자기 바쁘다고 안 온다고 했대요. 그러면 그분이 원래 해놓은 분 기준대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달라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높게 나온 건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예요. 2차 시험은 상대평가, 절대평가. 상대평가죠. 점수는 의미가 별로 사실은 없어요. 내가 몇 등? 90등에 드는 게 중요하지, 교수님의 성향에 따라서 점수는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래서 점수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일단은 90등 안에 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고시공부 다 처음 해보시죠. 고시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가장 큰 시험이 뭐였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수능? 뭐 토익 뭐 이런 부분인데, 토익이 큰 시험은 아니죠. 예, 실패해도 다음 달에 또 있으니까 그건 사실 아니지. 수능 정도는 돼야 좀 쫄리나? 근데 수능 여러분 어때요? 아는 문제가 많아요? 모르는 문제가 많아요? 그죠? 아는 문제가 더 많죠. 대부분 그렇죠. 대학 가려면. 그러면 실수를 줄이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 강의를 듣고 그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면 웬만한 건 다 알아요. 모르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공부에 익숙해 있던 분들이 이런 전문직 시험으로 넘어오면 문제가 뭐냐? 다 몰라요. 수업을 듣고 2번 듣고 책을 10번 봐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이런 공부 안 해봤죠? 예. 저도 이거 공부하다가 우리 엄마 나 머리 좋다 했는데 나 바보인가? 진짜 그런 생각이 저 들었다니까요. 공부를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강사님한테 질문을 했고 강사님이 막 설명을 해주시는데 계속 일로 나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나 못 한국말인데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공부에 익숙해져 있지 않다 보니 내가 되게 부족하다라는 생각에 되게 강박관념이 생기게 되고, 이해됐죠? 동시에 이제 어떤 생각을 해요? 나만 이거 모르는 것 같은 거죠. 다른 애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다 몰라요. 합격하는 친구들도 점수가 59점밖에 안 돼요. 채점하는 교수님이 봤을 때 합격하는 친구들도 59점이에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건 꼭 기억하세요. 완벽해지려고 하면 망해요. 고시 공부는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망해요. 역설적으로. 100점이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해됩니까? 네, 꼭 명심하세요. 그건 정말 중요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좀 힘들긴 하겠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공부처럼 100점 맞기 위한 공부를 하면 다 나가 떨어져요. 이건 절대 100점 맞을 수가 없는 과목이에요. 그것만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뭐 잘 안 보이실 건데 학교별로 합격자 현황인데 작년의 경우 3개 학교가 공동 1등을 했습니다. 중앙대, 충남대, 한국예대가 5명씩 배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별로 관세사를 좀 쳐주는 학교는 장하다 관세사 합격 뭐 해가지고 이렇게 플랜카드 걸러주는 학교가 있는데, 또 어떤 학교는 관세사를 좀 취급을 안 해준대요. 그래서 되게 서운하다고 막 그러면은 저희 학원에서 현수 막 걸어줘요. 되게 좋은 학원이죠. 기죽지 말라고. 그리고 어떤 친구는 자기 시골인데 그 시외버스 정류장 있잖아요. 벽돌로 지어놓은 거기 마을 입구에다가도 걸어줬어요. 누구네 집 몇째 딸 관세사 합격. 그래서 아버님이 잔치하고 막 그랬대요. 동네 잔치하고. 아무튼 그렇고 4명씩 배출한 학교가 건대, 성대, 숭대, 인하대, 한양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이제 학원 수업과 관련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1차는 저희가 과목별로 교수님들이 2분씩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수강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이제 둘 중에 한 분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누가 더 좋아요? 누구를 찍어야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 누구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스타일의 차이고 누가 더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들 강의를 다 막 어마어마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관세법에는 구민혜 관세사님, 이미진 관세사님 2분 계시고, 그리고 무역영어는 저하고 이제 유샘나 관세사 이렇게 둘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회계학 내국 소비세법은 이제 유지원 회계사 이분이 이제 2과목을 다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회계학의 김성수 세무사님, 내국 소비세법의 이은 세무사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다 2분씩 계시니까 나중에 뭐 수강 신청하실 때는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고, 뭐 샘플 강의 같은 걸 들어보시고 결정하는 게 맞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님들마다 성향이 조금씩 달라요. 막 자세하게 조곤조곤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있고, 야씨 막 욕하면서 막 지르는 분도 있고, 아시잖아요 어떤 스타일인지. 그런 스타일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건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교수님들은 이제 나중에 듣게 되시겠지만 이제 한 분씩 계신데, 관세법에는 이제 제가련구 관세사님 계시고, 예,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리성이에요. 어떤 학생이 제시고 가령근인가요?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관세율표의 조천희 관세사님이고, 관세평가의 김병수 관세사님 이렇게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역실무는 2분이 계신데, 최건수 관세사, 그 다음에 최재준 관세사 2분이서 이제 무역실무를 강의를 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이제 1차 시험 과목 정도는 다 알고 오셨죠? 예. 그래서 1교시에 보는 게 관세법, 무역영어 2과목이고요. 2교시에 보는 게 내국소비세법, 회계학입니다. 자, 1차는 뭐만 조심해라? 회계학. 회계학을 반 이상이 꽈락을 맞습니다. 꽈락은 몇 점을 못 맞는 거죠? 40점. 그러니까 40점을 못 맞아서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학원을 안 다닌 게 아니에요. 학원을 다니고 문풀 다니고 모의고사 다 들어도 떨어져요. 회계학이 어느 정도 어려운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1차 공부하시면 초반에는 공부의 거의 반을 회계학을 하셔야 돼요. 사실 관세사 시험의 회계학 수준이 낮지 않대요.
거의 세무사에 육박한대요. 그러니까 그 세무사나 회계사는 1차 회계학 과목을 1년 가까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과목에 맞춰서 한 4, 5개월에 압축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회계학이 소화가 안 된대요, 사실은. 그래서 회계학을 지금부터 하시는 분들은 좀 여유 있게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 계신 저기 학원 팀장님, 그 2차 답안지 하나만 좀 갖다 주세요. 깜빡하고 안 갖고 왔네. 자, 그래서 1교시에 관세법 40문제, 무역영어 40문제에서 총 80문제를 푸는데 그럼 산술적으로 보시면 여러분 1분에 몇 문제죠? 1분에 한 문제를 풀면 되죠. 근데 OMR 카드 마킹하고 여러 가지 시간을 빼면 평균 한 문제당 50초에는 해결을 해야 돼요. 길까요? 짧을까요? 엄청 짧아요. 그나마 1교시는 괜찮아요. 예. 그래서 관세법도 여러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관세법 개론이 1차 과목의 이름이고 거기에는 FTA 특례법이라는 약간의 흔히 이제 학생들끼리 말하는 새끼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을 수업을 듣게 되면 관세법을 수업을 하시게 되고 FTA 특례법이나 관세법이 보통 또 연말에 많이 개정이 돼요. 그럼 그 개정을 반영해서 내년 초에 FTA 특례법은 특강을 따로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다가 내년 연초에 되면 꼭 그건 챙겨 들으셔야 돼요. 물론 학원에서 공지는 다 해요. 자, 그 다음에 무역영어. 무역영어는 여러분 영어가 아니에요. 영어 잘한다고 무역영어 잘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언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무역과 관련된 무역 실무,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이제 서로 다른 국가끼리 교육을 하다 보면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약 규칙이 많거든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게 무역 영어예요. 그래서 무역 영어 검정 시험하고도 또 달라요. 예,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나마 1교시는 괜찮습니다. 1교시 끝나고 나면 화장실 막 미어 터지겠죠. 학생들 긴장했으니까. 그러면은 애들이 아직까진 살아 있어요. 야, 무역 영어 몇 번에 그 2번 아니야? 아씨, 나 3부 찍었는데 막 이런 말들이 있잖아. 시끌시끌시끌해요. 자, 이제 2교시에 헬게이트가 열려요. 예, 그러면 이제 내세법을 내국소비세법이 이제 뭐냐면 내국소비세라는 세목이 있는 건 아니고 수입되는 물품이 아까 부가가치세, 뭐 주세, 뭐 이런 게 부여된다고 했죠. 부과된다고 했죠. 그런 것들을 관세랑 비교해서 묶어서 내국소비세라고 해요. 그래서 내국소비세법의 대부분은 부가가치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국소비세법을 한 15분, 20분에 끊어버려요. 빨리 풀어야 돼요. 뭐를 위해서? 네, 회계학을 위해서. 그럼 회계학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다들 좋은 계산기 카시오 거 하나씩 장만을 해요. 몇만 원씩 주고. 근데 막상 이제 시험장을 가면 한 교실에 30명씩 시험을 봐요. 그리고 이제 한 10명은 결실을 하니까 20명 정도 앉아서 봐요. 근데 그 20명 중에 계산기를 두드리는 친구가 3명밖에 없대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공부를 뭐 안 했을 수도 있고 공부를 했으나 바뀐 상황에서 긴장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그냥 정지해버린 거죠. 회계학이란 과목이 그렇대요, 여러분. 그래서 회계학 시험까지 딱 끝나고 나면요, 강의실이 조용해요. 그냥 조용히 짐을 싸요. 예. 그리고 전 되게 열받는 게 뭐냐면 1차 시험 장소가 대부분 한강 옆이에요. 여의도.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시험 보고요. 왜 그러나 몰라요. 그러면 이때쯤 시험을 보니까 딱 시험 보고 나왔고 시험을 망쳤는데 벚꽃 펴있고 강물 흘러가고 그러면 되게 슬프지 않을까? 그래서 좀 그래요. 되게 우울한 날이에요, 이 날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좀 웃으면서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험 시작하실 거 맞죠? 공부를. 그 인터넷 같은 데서 또는 주변 사람들한테 1차 공부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들어보신 분, 혹시 찾아봤거나 들어보신 분. 1차 공부 어떻게 하면 된다? 얘기 좀 해줘봐요. 뭐라고 그래요? 못 들어봤어요? 아, 오늘 처음 듣는 거예요? 어떻게 뭐래요? 아니, 인강을 듣든 신강을 듣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 기간이나 뭐 난이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지? 어떤 이는 3개월만 하셈. 어떤 이는 한 5개월 정도는 해야 될 거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주변 친구가 관세사 1차 합격한 친구거나 관세사 공부를 좀 오래 한 친구예요. 야, 1차 나 이제 관세사 하려고 1차 어떻게 하면 돼? 그거 3개월만 하면 돼. 별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걔랑 절교하세요. 절교하세요. 예. 우리 남자분들은 다 군대 갔다 왔죠. 그럼 군대 안 간 후배들 앉혀놓고 군대 얘기할 때 어때? 다 지가 스나이퍼였고
지는 다 메시고 축구할 때, 그지? 지는 다 뭐 군대 생활 빡빡 빠릿빠릿하게 다 했고, 뭐 탱크도 운전하고 다 해봤다 그러지 왜? 예, 막 그렇게 그러니까 지난 일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 뭐를 붙여요? MSG를 붙여요. 다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그리고 자기 힘들었던 시간을 잘 기억을 못해요.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뭐 3개월 뭐 이렇게 여러분 시험은 도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최소 5개월은 해야 돼요. 그래야 안정적으로 붙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괜히 이상한 인터넷에서 누가 남긴 글도 글인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만 믿고 3개월만 해도 된다고 해서 3개월 했다가 요번에 꽈락 맞아서 떨어졌어요. 동차 공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서 상담하러 오는 분들 겁나 많아요. 누가 3개월 하래요? 그랬더니 네이버에서요. 없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 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핸드폰으로? 여러분들 그 사람이 누군 줄 알고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여러분 인생을 걸어요?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예. 쉽게 얻는 정보는 참된 정보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발품 파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 그 사람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 이해됐지? 앞으로 공부하다 순간순간 많은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어디 이상한 데 가서 물어보지 마. 똑같아, 다. 다 몰라.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관세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분들은 책임을 지고 그나마 진지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지나가다가 댓글 하나 던져놓고 가는 애 말을 믿을 수는 없는 거잖아. 걔가 누군데. 안 그래요? 꼭 명심하세요. 인터넷 의존하지 마세요. 정말 안 좋아요, 그거. 어차피 다 모르는 애들끼리 모이는 곳이 거기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1차 시험 통계 작년 시험의 통계인데 아까 뭐 대충 얘기를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고 결시율이 의외로 높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응시율이 80%인데 합격률은 34%. 그러니까 1차 시험의 합격률은 34%.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어떤 그냥 지식과 상식을 가진 분들이라고 본다면 5개월 정도만 공부하시면 이 30%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대신 열심히 해야 돼. 예, 열심히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자, 1교시 관세법 무형영어 보시면은 응시자 수가 2,808명인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2교시로 넘어가면 2,793명 보이시죠? 15명은 집에 갔어요. 1교시 끝나고. 그러니까 이런 게 통계로 다 나와요. 아무튼 예,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중요한 게 여기죠. 꽈락률 무려 50.8%. 무슨 과목이 꽈락? 회계학 꽈락. 이 꽈락 맞은 사람들이 혼자 독학한 사람들 아니에요. 학원 다 듣고 공부해도 이렇게 떨어져요. 열심히 공부 안 하면. 꼭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꽈락률이 높은 게 무형영어. 예. 그래서 무형영어는 그러니까 회계학은 어려워요. 어려워서 어려워요. 무형영어는 어렵진 않아요. 근데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아요. 무슨 말 이해되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의 성격이 좀 달라서 시간을 촉박하게 하는 사람들은 회계학이며 무형영어며 다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최소 5개월은 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2차 시험. 1차 붙고 얘기할까? 지금 얘기할까요? 지금 얘기할까요? 네. 자, 아까도 보셨지만 1차 시험은 80분 2교시만 보면 끝나죠. 어떻게 보면 되게 허무해요. 내가 5, 6개월 정말 죽어라 공부했는데 아침에 가서 정신없이 OMR 마킹하고 딱 끝나고 집에 간다고 나오면 12시 반이에요. 되게 뭐가 훅 지나간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정말 몰입해서 시험을 이렇게 문제를 풀었는데 시험 보고 나오면 문제가 기억이 안 나요. 저도 그렇고 다들 그렇대요.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시험 보고 나오면 문제가 잘 기억 안 나는? 예,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아무튼 2차는 이제 사람을 잡는 스케줄이에요. 80분 을 하루에 다 봐요. 자, 도시락도 싸가야 돼요. 가는데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답안지가 22줄 16페이지 과목당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그 한 장짜리 이렇게 나오죠. 앞뒤로 꽉 채워요. 대충 60분 정도에. 자, 요게 한 권이 한 답안 그 한 과목당 나오는 답안지인데 보시면 이제 여기 이렇게 연습지라는 게 나와요. 펼치면 자, 요거의 이제 용도가 뭐냐면 그 50점짜리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보시면 이게 한 페이지예요. 이 페이지가 총 몇 페이지라고요? 16페이지. 그러면은 50점짜리면 점수가 50점이니까 거의 반, 8페이지 정도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직 끝도 안 났어요. 자, 그러면
8페이지 정도의 글을 쓰려면 당연히 그냥 바로 쓰기 시작하면 안 되겠죠? 뭘 먼저 해야 될까요? 네, 목차 같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 써내야 될지 전체적인 구성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한 내용 중에서 어떤 걸 끌어와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양으로 채워야 될지에 대한 견적이 빠바박 나야 돼요. 그 시간이 5분 10분 이상 지나가면 그냥 집에 오시면 돼요. 네, 집에 오시면 돼요. 진짜 농담 아니에요. 거의 여러분 요 밖에 혹시 2차 답안지 걸린 거 혹시 보셨나요? 지금 이제 올해 시험 볼 친구들 모의고사 보는 친구들의 우수 답안지 걸어놓은 거예요.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집에 가시기 전에 밖에 나가시면 바로 이쪽 복도에 붙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 80분 동안 이거를 꽉 채우고 거의 한 4분의 1 정도의 학생들은 이거를 2권을 써요. 여러분 아침에 새 볼펜을 꺼내요. 저녁 때 그 볼펜 다 떨어져요. 그렇게 공부해 본 적 없죠. 볼펜 하나를 하루에 다 써요. 그 정도로 해요. 저도 공부할 때 여기 뭐 아시죠? 그 볼펜 똥. 옛날 볼펜은 좋지도 않았잖아요. 온 옷에 손이며 다 볼펜 똥이에요. 그러면 볼펜 하나를 하루에 다 써요. 그러면은 저는 그걸 전리품이라고 생각해서 약간 덕후 기질이 있어서 그 색깔이 다 단 볼펜 있잖아요. 투명하게 남은 그 볼펜은 전 따로 모았었어요. 나의 전리품이라고 생각하고. 예, 정확하게 보니까 400 몇 자루 썼더라고요.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아무튼 그 정도의 연습량이 필요한 공부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되게 중요하지만 실제 시험을 보러 가시면 체력이 너무 딸려요. 그래서 1교시 관세법, 그 다음 관세법 보시면은 1차에는 아까 관세법하고 뭐가 있었죠? 무슨 새끼 과목? FTA 특례법. 예, 그 FTA 특례법은 2차 관세법에는 시험 범위가 아니라 여기 또 무슨 특례법이 나와요? 환급 특례법이 있습니다. 예, 관세라는 게 소비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수입할 때 관세를 냈잖아요. 근데 그 수입된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지 않고 다시 나가면 그 냈던 관세를 돌려줘요. 여러분 해외여행 가서 텍스 리펀드 같은 거 받아봤죠? 네, 그런 거예요. 소비세의 성격은 다 비슷해요. 자, 그게 이제 있고 2교시에는 관세율표와 상품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HS라고 하는데 이게 관세사의 가장 어떤 대표 과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유의 과목. 혹시 관세율표가 뭔지 아십니까? 자, 사과는 우리말로 사과죠. 영어로는 뭐예요? 애플인가? 일본말로는 뭐예요? 링고? 중국말로는? 다 한다. 뭐라고요? 빅비고. 예. 아무튼 자, 사과라는 품목을 하나 국가끼리 수출하려면 말이 다 다르니까 여기는 사과, 여기는 애플, 여기는 링고 막 말이 다르니까 그 자체가 이제 행정적인 어떤 낭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국제 협약을 만들어서 무역의 대상이 되는 모든 품목을 말이 아닌 숫자로 코드화로 다 표준화를 시켜버렸어요. 무슨 말 이해돼요? 그거를 HS 코드라고 하고 그 HS 코드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 코드별로 이제 세율을 다 매겨놨어요. 이해되셨죠? 그게 바로 관세율표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관세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관세사님 이 레이저 포인터 수입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이제 누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다? 이 레이저 포인터의 HS 코드를 제일 먼저 파악해야 돼요. 그래야 세율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전자제품이니까 뭐 전자 뭐 인증 같은 거 받아야 되겠죠? 그 수출입해야 되는 요령 같은 게 HS 코드별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관세사의 가장 중요한 과목이 HS예요. 자, 그 다음에 점심 먹고 3교시로 가면 관세평가. 자, 관세라고 하는 게 수입가격 곱하기 세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세율은 이제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FTA 뭐 어쩌고 하면 세율이 점점점 낮아졌잖아요. 여러분 수입차 가격이 우리나라 왜 비싸요? 예, 잘 모르는 분들은 뭐 세금을 많이 걷어서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수입차 관세율 8%밖에 안 돼요. 그럼 외국보다 우리나라 수입차가 8%밖에 안 비싸? 그건 아니지 않나? 예, 그건 되게 무식한 말이에요, 여러분. 세금 때문에 비싼 건 우리나라 세금 되게 낮은 나라예요. 예, 왜 비싸냐? 일단 시장 규모가 달라요. 미국 시장, 우리나라 시장 규모가 같을까요? 자동차 시장이 완전 다르겠죠? 그럼 당연히 독일 입장에선 그잖아요. 주문 많이 하는데 더 싸게 단가로 납품을 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제일 싼 거고 두 번째 딜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챙겨 드세요. 그런 이유로 우리나라 수입차 가격이 비싼 거지 세금이 비싼 게 아니에요. 그건 꼭 명심하세요. 아무튼 자, 수입 가격에다가 세율을 곱하는데 세액을 결정할 때 있어서 그러면 세율은 별로 이제 크게 이슈가 안 되는데 이제 뭐가 문제가 돼요? 자체적으로 신고한다고 그랬잖아요. 수입 가격을. 그럼 대부분 수입 가격을 어떻게 신고하고 싶을까? 올려요, 낮춰요?
낮추려고 하겠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럼 세관이랑 싸우겠죠, 논리적으로. 거기에 대한 원칙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관세평가라는 부분이 되게 재밌어요, 이 부분. 유일하게 관세평가 과목만 사례 문제가 나와요. 나머지는 쓰세요, 외운 거 적어보세요, 뭐 이런 문제인데 관세평가만 실제 사례를 주고 이 경우 수익 가격이 얼마인 것 같니? 계산해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재밌는 과목이고 어떻게 보면 좀 무섭죠. 내 판단이 틀릴까봐. 그렇고요. 4교시로 가면 무역실무입니다. 그래서 무역실무 안에 대무역법, 외국환거래법도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글씨를 지금 하루 종일 써야 되지 않습니까? 쓰다 보면 아침까지는 손에 힘이 있으니까 손가락에 힘이 좀 안 들어가고 팔의 힘으로 글씨를 쓰게 돼요. 근데 이제 3교시, 4교시로 가게 되면 어깨도 아프고 팔에 힘이 빠지면서 어디에 힘이 들어가요? 글씨 쓸 때? 손가락에 힘을 주고 쓰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가면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그러면 시험을 보면서 아, 그만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올라와요. 예, 그래서 저도 모의고사를 몇 번 보고 나니까 사람이 진이 빠지면서 손가락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악력기를 샀어요. 악력기가 뭔지 알죠? 옛날 왜 삼촌들 맨날 끼깍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걸 사가지고 이 팔뚝 힘을 키우려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오른손 팔뚝만 되게 굵어졌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글씨를 너무 느리게 써가지고 속기 학원 다니는 친구도 봤고, 또 어떤 친구는 글씨를 너무 못 써서 글씨 교정 학원 있죠. 거기 다니는 친구도 봤어요. 근데 후자 두 개는 다 소용없는 짓이고요. 일단은 이 팔 힘 키우는 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 팔이 아프면 생각 자체가 약한 마음을 먹게 돼서 쓸 것도 더 안 쓰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건 나중에 2차 가서 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시가 되게 힘들죠. 예. 그래서 관세사 공부하는 친구들은 다 직업병이 있어요. 여기 볼펜 닫는 자리 있잖아요. 저도 여기 보면 좀 뒤틀려 있어요. 하도 이렇게 잡고 있어가지고. 자, 이제 중요한, 야, 2020 되게 뭐 있어 보인다, 내년에. 자, 2020 말도 안 돼. 2020년 1차 대비 커리큘럼. 자, 제가 이제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일단 여러분들 고시 공부를 할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합격을 하고자 하는 목표 시점을 먼저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가 그냥 합격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때 1차를 붙을 거고 나는 이때 2차를 붙을 거야. 이게 먼저 정해져 있어야 그 목표에 따른 커리큘럼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5월부터 공부를 시작할 분도 있고 뭐 7월부터 하실 분도 다 있을 텐데 일단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요걸 기준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년에 뭐 1차 합격을 목표로 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년 일단 1차. 대부분이네. 일단 내년에 난 동차. 난 무조건 동차 해야 돼. 씨. 왜? 알았어, 안 물어볼게. 자, 동차. 자, 네, 몇 분 계신데. 자, 일단 동차 합격을 하시려면 전념으로 공부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회사를 다닌다거나, 예, 학교를 다닌다거나, 예, 그거는 아니에요. 가끔 저한테 찾아와서 자기의 상황을 설명을 해요. 어쩔 수 없는 상황. 뭐 그건 이해를 해요. 근데 회사도 다니고 공부도 5월이 아니라 7월부터 할 수가 있대. 근데 상황상 나는 내년에 무조건 동차를 합격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좀 알려달래요. 아,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것도 좀 명심을 하셔야 될 게 시험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공부량에서 승부가 나요. 누가 더 공부를 많이 했냐의 싸움이지 공부를 어떻게 했냐의 싸움이 아니라고. 이해되셨죠? 특히 2차는 상대평가잖아요. 그럼 당연히 전념하는 친구들은 여러분 인스타 나중에 꼭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저는 하루 일과 중에 마지막에 인스타 검색해가지고 제가 팔로잉 하는 친구들이죠. 관사 수험생들이 자기 하루하루 공부 기록을 올려요. 딴 거 안 해. 그냥 맛집 같은 게 아니라 수험생이니까 자기 하루 공부 기록만 올려요. 그럼 그 친구들 하루 공부 시간이 보통 13시간, 12시간이에요. 9시간밖에 공부 못했다고 막 자책해요. 병신 막 이러면서. 저는 이제 그 친구들 좋아요 눌러주고 뭐 좀 힘들다 그러면 몇 글 이렇게 좀 희망이 되는 좀 댓글 달아주고 그게 이제 하루 일과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이거 떨어뜨려서 몇 대 만든 적이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인스타 관세사 그 태그 검색해 보시면 그 공부 기록들을 친구들이 올려요. 그러면 아, 나의 경쟁자 또는 잠재적인 경쟁자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구나. 그러면 전념하는 학생들은 1년 동안 12시간의 공부를 하는데
직장을 다니고 뭐하고 하는 분들은 3분의 1 반밖에 못 할 건데 그 시간을 메울 방법은 없어요. 그걸 어떻게 메워? 만약 그럴 방법이 있다면 모든 학원은 다 사기꾼이죠. 쉽게 붙을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안 알려줬으니까. 무슨 말 이해돼? 그래서 여러분들 현실은 좀 인정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그런 요행을 바라는 질문을 하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그런 거. 오케이? 네. 자, 일단은 요건 그거예요. 내년 1차 위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은 주변에 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2차 먼저 시작해. 시간이 많으니까. 예. 만약에 무역학과가 아닌데 그런 소리를 하는 친구가 있으면 또 절교하세요. 예. 여러분들 2차 수업은 당연히 1차 공부를 다 하고 1차 시험을 보고 왔다는 가정하에 수업을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처음 보는 내용인데 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 1차 때 배웠죠? 넘어가요. 그럼 나는 뭐야? 거기서 난 왜 앉아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공이거나 무역학과이거나 이런 친구가 아니라면 2차부터 하세요.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그거 그 시간 낭비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빨리 뭐가 됐든 지금 5, 6월에는 1차 기본 듣는 게 맞아요. 비전공 잘하면. 빨리 1차 빨리 듣고요. 자, 그 다음에 7, 8월 달에는 1차 공부했던 걸 좀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회독이라고 해요. 책을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려보는 걸 회독이라고 하는데 수업 들으면서 한 번, 혼자서 복습하면서 한 번, 2회독 정도는 꼭 하셔야 돼요. 수업을 한 번 들었다는 게 별 의미는 없어요. 기억이 안 나거든요. 내가 항상 공부를 해야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1차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2차를 9월, 10월에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권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1차는 아까 몇 개월 정도 공부를 좀 하면 된다 그랬죠? 5개월.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해요. 내년 시험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1차, 2차를 병행하라고 하는데, 그죠? 그럼 병행하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1차 4과목, 2차 4과목, 8과목을 동시에 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절대 불가능. 그건 불가능. 그래서 이렇게 시즌을 나누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1차 하시고 2차를 9월, 10월에 한번 보세요. 자, 여기까지는 비슷하죠? 아래 위.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달라지는 게 뭐냐? 내가 2차 욕심이 좀 있다 라고 한다면 11월, 12월에 2차 복습까지 좀 하세요. 내 거로 좀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1월부터 이제 문제풀이, 1차 문제풀이를 들어가는 거죠. 내년 1월부터 이제 1차에 전념해야죠. 근데 조금 나는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밑에 1차 문제풀이가 11월 달에 개강이 되거든요. 그럼 그때 바로 이제 1차 문제풀이에서 쭉 1차 공부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나는 진짜 동차를 더 하고 싶다면 여기엔 없지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진짜 사정상 내년에 난 동차를 무조건 합격을 해야 된다는 사람은 2차부터 들으세요. 난 몰라. 일단 2차를 쭉 공부하세요. 그리고 1차는 언제부터? 11월부터 하세요. 위험하다고? 그럼 동차하지 마세요. 동차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너무 위험하잖아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쩌라고 나보고. 동차는 여러분 모험이고 위험해요. 당연히 그건 감수해야죠. 그렇지 않고는 동차가 안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몇 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동차 합격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2차 공부를 거의 12월까지 쭉 끌고 가세요.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2차 수준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1차는 좀 요행을 바라야 되는 건 맞아요. 회계학은 조금 일찍 시작하시고, 근데 그게 아닌 분들은 지금 요 스케줄 중에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학교를 다니든 직장을 다니든 이 커리는 다르지 않아요. 무슨 말 이해되셨습니까? 직장인을 위한 커리 따로 없어요. 공부를 양으로 싸우는 거라니까. 커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오케이? 자, 요거는 나중에 뭐 나와서 사진 한 장 찍으셔도 되니까 나중에 띄워 드릴게요. 자, 그래서 공부를 하는 요령을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 공부는 막 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기억을 떠올려 보면 영어 공부를 하려고 아니면 뭐 어떤 공부를 하려고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해서 카드 달라고 해서 책을 샀어요. 뭐 영어 책이라 합시다. 토익 책을 샀어요. 그래서 나는 영어 공부를 해야 되니까 토익 책이랑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두꺼운 영안사전 들고 다니는데 요즘 영안사전 필요 없죠. 예, 핸드폰이랑 연습장이랑 뭐 단어장 만들어야 되니까 쫙 해놓고 자 스타트 하고 이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이니까 되게 집중하고 몰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고 딱 정신 차려보니까 벌써 3시간이나 지났어. 기특해 막. 3시간 몰입했어. 그리고 이제 그 공부하는 스타일이 뭐냐면 막 공부하고 연습장에다 외우고 단어도 막 정리해놓고 계속 외우고 막 해요. 그러니까 오늘 한 3, 4시간 했으니까 자 집에 가자. 근데 그 책은 1000페이지 짜리인데 오늘 3페이지 봤네. 응?
자, 그리고 다음날 똑같은 패턴으로 또 해요. 아, 어제 한 게 기억이 안 나요? 자, 어제 거 뭐였지? 하고 또 외워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똑같은 패턴으로 해요. 그럼 오늘은 어제보다 덜 나가겠죠, 진도를. 오늘은 그래서 2페이지 봤어요. 어제는 3페이지 봤는데. 자, 이러다가 지쳐가지고 손때가 앞에만 묻어있고 사물함에 꽂혀있는 책이 있다 없다? 다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런 공부 방법이 틀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공부 방법이라는 건 이제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 여러분 책한테 덤비면 져요. 그런 오류를 왜 범하냐면, 공부라는 게 단계가 있죠. 강의 듣고, 그죠? 이해하고 외우고 뭐 이런 단계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아마추어들은 그걸 한 번에 다 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랬죠. 한 방에 다 하려고 했죠. 완벽하게 해야 돼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지쳐서 더 이상 못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 공부러들은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옛날에 이제 지금은 완전히 다 로스쿨로 대체가 됐지만, 사시 시험이 이제 로스쿨로 대체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회계사 시험이 그 전공 과목 이수하지 못하면 시험 자격 안 주고 막 바뀌었잖아요. 그때 이제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들, 사시 준비하시던 분들이 업종 전환을 많이 했어요. 신림동에서. 그때 이제 관세사로도 몇 분이 오셨는데, 자, 그분들은 사실 이 내용이 생소하잖아요. 관세사 내용이. 근데 그분들은 이제 뭘 알아요? 책을 요리하는 방법을 아는 분들이에요. 금방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유일한 하나의 방법은 뭐라고? 책한테 덤비지 않는다. 아까 얘기했죠. 완벽해지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처음 1회독을 할 때는 목표가 뭐냐? 일단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3월 달이 목표이신 분, 또는 뭐 내년에 동창한 목표이신 분, 먼저 최종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자, 그러면은 아까 기억나시죠? 요런 식으로 학원 커리가 2달 단위로 돌아가니까 자기도 계획을 세울 때 단계별 목표를 2달 단위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2달 안에 이제 난 뭘 해야 되는 거죠? 1회독을 이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설정을 다 해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기본서를 3회독 정도를 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 볼 때 목표는 그냥 강의 안 뒤떨어지고 따라가고 필기 잘 적어놓고 한번 읽어보고, 그게 끝이에요. 더 이상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가 되면 땡큐, 아니면 말고. 이해됐죠? 되게 힘들어요, 이런 마음가짐 자체가.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회독할 때는 뭐가 목표가 돼야 돼요? 이젠 강의도 한번 들었고 내가 복습도 한번 했으니까 뭐가 돼야 돼? 내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지를 스스로 물으면서 이해가 목표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3회독할 때의 목표는 뭐가 돼야 돼요? 그때는 이제 중요한 걸 다 아니까 그거를 암기하는 게 3회독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럼 첫 번째 회독할 때는 2달이 걸렸다면, 두 번째, 세 번째 회독할 때는 그 주기가 한 달 반, 한 달로 줄어요. 책은 그렇게 요리하는 거예요. 모든 공부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사시도 똑같아요. 우선 이해됐죠? 다시 한번 명심하세요. 어떻게 하지 말라고? 책한테 덤비지 말라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수준에서 관세법이라는 걸 처음 한번 딱 보고 다 외우고 이해하는 게 가능하다? 그럴 머리면 여러분 여기 있지도 않아요. 지금 저기 MIT 가 있을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됐죠? 덤비지 말기. 다 단계별로 목표를 정해서 천천히 보세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게 여러분 공부 방법이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덤비지 마세요. 자, 그런 식으로 다 설정을 해놨으면,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내가 어떤 과목을 몇 시간 공부해야 될지 다 정해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스크림처럼 오늘은 뭘 먹지? 이렇게 고르면 안 돼요. 내가 그날 일어나면 봐야 될 책,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또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선생님, 그러면 하루에 4과목을 다 봐야 돼요? 2과목 보면 안 돼요? 라고 많이들 물어봐요. 3과목 보면 안 돼요? 막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생각을 해보자. 하루에 4과목을 보면 붙고 하루에 2과목을 보면 떨어지니? 아니면 그 반대니? 라고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하루에 몇 과목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이 결정이 돼요? 그런 문제는 아니지 않나? 아까 얘기했죠. 공부량이 중요한 거지. 예,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그걸 고민하고 있어요. 그건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자, 어차피 내가 일정을 정하긴 정해야 되니까 하루에 몇 과목씩 볼지 정하긴 정해야겠죠. 근데 그걸 남한테 물어봐 봐야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람마다 말이 다 다르니까. 그럼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일주일은 4과목 다 해보세요. 일주일은 3과목씩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은 2과목씩 해보세요. 그러면 나한테 제일 맞는 게 나오지 않을까?
그럼 그게 나한테 맞는 방법이에요. 공부 방법엔 정해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속 그걸 찾고 있다면 무지개의 끝을 쫓는 거랑 다른 게 없어. 파랑새를 찾는 거랑 똑같은 게 그거는 허구를 쫓는 거라고.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4과목을 다 해봤는데 제 개인 경험이에요. 근데 저는 공부를 할 때 바로 몰입이 되는 스타일이 아니라 서서히 몰입이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서서히 몰입이 돼서 이제 시작해야지라고 하면은 시간이 된 거죠. 다음 과목 넘어갈 시간. 그러니까 되게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4과목씩 해보다가 이건 좀 안 맞아서 저는 아침, 점심, 저녁 나눠가지고 하루에 3과목씩을 봤어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관세법, 무역영어, 그 다음에 뭐 내세법을 봤다면 지금 무슨 과목이 빠졌죠? 월요일날? 회계가 빠졌죠. 그럼 화요일날에 무조건 회계학을 넣는 거예요. 그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짜면 돼요. 그건 여러분 스스로 다 해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으로만 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2달 안에 뭘 하는 게 목표? 그걸 다 1회독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만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 안에 내가 나가야 될 페이지까지 정해져 있어야 돼요. 단순하게 하세요. 자, 2달이면은 8주. 거기에 보면 관세법 시간표 세보면 나오죠. 몇 개인지. 자, 예를 들어 계산하기 편하게 관세법 책이 900페이지인데 내가 관세법 시간표를 세보니까 30번이 나와요. 그럼 한 번 볼 때마다 몇십 페이지 나가면 돼? 30페이지 나가면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그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안 해도 돼. 왜? 내가 하루하루 세팅해놓은 그 공부량을 끝나면 그건 자기 공부 시간 끝난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해놓으면 보통 9시간은 해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의 팁인데 그런 식으로 세팅을 쫙 해놓다 보면 무작위로 막 자르다 보니까 별로 안 중요한 게 걸리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보통은 12시, 1시까지 공부를 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별로 안 중요한 부분이니까 공부가 빨리 끝나요. 한 7시에 끝나요. 그럴 수 있겠지. 그럼 나는 오늘 할 거 다 했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쉬세요 그냥. 그게 사실 스트레스 안 받는 방법이에요. 긴 장기적인 수험 기간에서. 이해되죠? 휴식은 해야 돼요. 어떻게 안 해. 근데 공부 안 하고 집에 가서 쉬면 되게 가슴이 무겁거든요. 근데 그날 한 거 다 하고 자면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그런 날이 하루 이틀밖에 없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저는 시간표를 짜고 대신에 일요일날 하루는 늦잠 자는 날로 정했어요. 저도 잠을 너무 좋아해서 한 10시 11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아점을 먹고 아예 놓진 않았어요. 한 3, 4시간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저녁은 그날 일요일 저녁은 가족들하고 같이 먹는 날 그렇게 정해서 일요일은 그 정도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평일 중에 이제 한 달에 하루 이틀은 그런 재수 좋은 날이 걸려요. 그럼 그날은 저녁에 바로 이제 집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면 옛날이니까 저는 집에 들어갈 때 엄마한테 전해서 엄마 나 오늘 집에 일찍 들어가니까 삼겹살 구워줘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 엄마가 아이 귀찮게 막 이러면서 상추 사와 막 이래요.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면 난 기쁘게 이제 상추 들고 막 들어가는 거죠. 저는 이제 비디오 세대니까 들어가다가 오 다이아드 막 이러면서 비디오 하나 빌려가지고 집에 가요. 그래서 엄마가 구워주는 삼겹살 먹고 배 두들기면서 다이아드 보고 잤어요. 그게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었어요. 저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수험생들이 하나하나 다 시도를 해보면서 찾아가야 돼요. 누구한테 물어보려고 하지 마시고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합격 수기 같은 거 다 갖고 있죠. 예 그거를 공부하는 중간중간에 하나씩 보세요. 그럼 공부하는 중간에 봐야 나한테 얻는 게 좀 생겨요. 지금은 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들과 여러분이 공유하는 게 없으니까. 오케이? 네 고민하지 말고 다 해보시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방법을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전반적인 겁니다. 자 5월부터 12월까지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뭐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뭐 2과목씩 듣든 종합반을 듣든 그건 다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고 제가 제시 드릴 수 있는 기준은 뭐냐 12월까지 기본 이론은 다 끝내기. 오케이? 2과목씩 듣든 뭐 어떻게 하든 이해되셨습니까? 여기서 기본 이론을 완성한다라는 건 최소 2회독이에요. 수업 한 번 듣고 혼자 한 번 보고 제 개인적으로 한 3회독 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약속한 거예요 저랑. 12월까지는 무조건 기본 이론은 다 끝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늦어도 1월부터 뭐 한다? 문제풀이 한다. 여러분, 기본 이론은 모르겠어요. 독학을 하든 뭐 하든 모르겠는데, 이거는 학원 입장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관세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1차는 무조건 문제풀이 해야 돼요. 오케이? 위에 밑에 보면 모의고사 나오잖아요. 모의고사랑 문제풀이랑 만약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뭐가 맞을까? 문제풀이 아니면 모의고사? 문제풀이에요. 모의고사 한다고 성적이 오르진 않아요. 그건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연습이잖아요. 그건 그냥 문제풀이. 그러니까 관세사 시험이 한 70%가 앞에 시험에서 다뤄줬던 애들이 또 나와요. 똑같게 나오진 않지만.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 70%를 잡는 과정이 문제풀이에요. 모의고사는 나머지 30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우린 70을 잡아야 되니까 제발 부탁인데 어디서 이상한 말 듣지 말고 문제풀이는 어떻게든 강의를 들으세요. 많이 틀려봐야 돼. 그래야 내가 실제 시험에서 안 틀려요. 기본 이론 아무리 많이 봐봐야 시험 문제 나오는 패턴을 모르면 다 낚이지 않아요? 그죠? 다 객관식 낚여봤잖아, 여러 가지 시험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풀이만큼은 꼭 필수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부탁이에요. 네.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학원 커리큘럼상 이제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보시면 되겠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설정을 할지 이해가 되셨죠? 예. 그렇다고 12월까지 해도 되는데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하자 이러지 마세요.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2차 과목도 미리미리 봐두세요. 예, 어디 가는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접수 안내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5, 6월 기본이론 반이 이제 5월 1일 수요일 날 개강을 하는데, 지금 학원은 종합반, 설명회 참석하면 30만 원이래요. 종합반. 2달 종합반이에요. 한 달 가격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인터넷은 49만 원.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훨씬 더 지금 싸게 책정을 해놨습니다. 좀 이해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 다른 과목들은 여러분 기본 이론을 그냥 들으시면 돼요. 아무 뭐 선행학 다 필요 없는데 회계학만큼은 반드시 회계 원리 꼭 들으셔야 됩니다. 영어로 치면 알파벳이에요. 알파벳 안 배우고 영어 못 배우잖아요. 똑같이 회계학은 선행학습 꼭 해야 되고, 작년에 찍은 게 지금 인터넷 강의로 올라와 있는데 이제 내년 시험을 위해서 또 인터넷 강의를 찍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냥 무료니까 와서 들으세요.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5일 동안 여기 오프라인에서 개강을 하니까 가까운 분들은 다 와서 들으세요. 공짜예요. 오케이? 나중에 뭐 인강 올라갈 때 그거 들으시면 되겠고. 이해되셨죠? 자세한 일정은 학원 그 표시 그 공지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시간은 꼭 들으세요. 이거 인강이든 뭐가 됐든 안 들으시면 수업을 못 들어가요. 그다음 김성수 세무사님 수업 들을 분들은 나중에 추후 공지할 테니까 그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 오늘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추첨을 해서 그 온라인 오프라인 종합반 기준 할인권을 30% 할인권 3명, 50% 할인권 1명 이렇게 추첨해서 드려요. 기회예요. 엄마한테 돈 타내가지고 꿀꺽 할 수 있는. 요즘 다 카드를 주시나? 우리 땐 현금이라 이게 가능했는데. 자, 그래서 추첨을 좀 해서 드리도록 할 거고, 그 네이버에 본인 접수번호 있잖아요. 여기 예약번호라고 해야 되나? 무슨 번호야? 아무튼 그 번호 있죠? 내 강의실 들어가면 있대요. 학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내 강의실 들어가서 그거 보시면은 그 접수번호가 나온답니다.